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금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운용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 355화 금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가진 글로벌 자산운용 스탠스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금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 중에 이제 화폐와 반대급부를 가진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물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주식도,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자산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금 차트의 이제 월봉 차트인데, 자, 10년에서 30년 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금 같은 경우는 뭐 1년에서 3년, 1년에서 5년까지는 하락이 지속될 수도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30%에서 50% 정도의 변동성은 금도 나와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금리 인상 추세라든가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뭐고 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긴축 정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 시장이 버블일 때는 금도 버블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장기적인 조정도 진행이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이라기보다 단기 중기적인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조정 기간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계속 이제 매집을 하게 되면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0년, 20년 텀으로 보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훨씬 작죠. 왜 그러냐? 금이라는 거는 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위험이 없어요. 자, 이게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인데, 장기적으로 수요는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산업에도 이제 쓰이고 있죠.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이제 쓰이는 원자재도 되고요. 또 매장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무한 채굴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물가라는 게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서 탑 오브 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약간은 버블 구간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자산 운용을 할 때 20년 이상 우리가 투자를 지속하고 자산을 20년 이상, 내가 20년 이상 살아 있을 거다 라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주식 비중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주식 비중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 20년 이하로 이제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내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남아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은 많이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대체 자산은 금이라든가 화폐라든가를 비율을 조절해서 이제 채권과 금을 비율을 조절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일단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이제 연평균 한 100년 50년 평균 보면 한 4% 정도 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한 3,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4% 이상 구간에 놓여 있는 구간은 자,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의 버블이 극심해져 있을 때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짧은 기간 이렇게 놓여 있는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반등을 하는 구간입니다. 자, 금리가 4% 이상인 구간이. 그럴 때는 실물 자산은 버블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물 자산에서 자산이 빠져서 화폐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화폐 비중을 30%에서 50%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4% 미만 구간에서 저는 화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아야 될까? 제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는 계속 이제 금으로 옮겨서 이제 매집을 하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하고 할 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키워주는, 내 자산의 안전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까지도 계속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간부터는 이제 버블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0% 수익 구간이 왔을 때가 보면 2019년도 8월 뭐 이 정도 때예요.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죠. 주식시장이 8월 달에 폭락이 왔을 때 금이 급등을 했어요. 자, 이럴 때가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자, 이때 제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금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절반이든 줄여서 주식을 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 수익 구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자산이 아닌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면 버블 초입이거나 아니면 상승 초입일 수 있는데, 자, 요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때 금융시장 폭락이 왔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합당하다라는 거죠. 일부 차익 실현에서 주식 등 자산으로 이동을 해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또 폭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때는 당연히 또 합리적이에요. 자, 금을 만약에 갖고 있는 거를 자산 비중이 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더 줄여서 주식시장을 더 이동을 했으면 더 좋은 포지션이었어요. 그 이후 흐름은 뭐냐? 이건 버블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코로나라는 이슈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주식시장만 폭락한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자산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이 빠르게 돌아서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스탠스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금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안전자산으로, 자, 주식시장 같은 금융자산이 폭락을 할 때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언론에서 마케팅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또 이제 달러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지금 기축통화 위치에 있는데 중국 위안화라든가 유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이 부각을 받는 거다. 달러 자산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하고 유럽,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 금이라는 게 왜 올라가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스탠스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금 본위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바꿀 때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격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팔 때랑 막 프랑스에서 팔 때랑 다른 거예요, 금 가격이. 달러를 이제 금으로 바꿀 때 그 가격이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달라요, 가격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금융시장의 한계로 엮여있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왜곡 현상인데, 그 왜곡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하겠으니까 유출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 팔아갖고, 예를 들어 프랑스가 금가격이 좋을 때는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 팔아가지고 금을 프랑스에다 갖다 팔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잡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근본이제를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로화라든가 지금 위안화라든가 뭐 금으로 이제 뭐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금과 화폐 가치를 연동지어서 가는 부분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훼손되는데 금이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4월달부터 이제 3월달 뭐 3월 말경부터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금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분명히 왜곡인데 이게 주식시장이 왜곡일 수도 있고 금이 왜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경제가 회복을 한다 그러면 주식은 어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거고 경제가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회복을 못할 건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건 버블인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 버블을 이해를 하고 금가격이 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반대 포지션으로 갔단 말이에요. 8월달에 19년도 8월달에 뭔가 리스크 요인이 만들어졌을 때 금가격이 급등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한 이제 가치 변동이니까 코로나 폭락 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오는데 금이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 올라오는 걸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금이라는 건 이제 매집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그쵸? 금이 최근 보면 마케팅을 엄청 한 다음에 고점을 찍는 징후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비중을 줄여서 주식을 사면 되겠죠. 금 비중을 줄여서. 그럼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강한데 금 가격이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 포지션에 놓여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우리가 수익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는 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주식 자산은 올라가고 금은 내려오는 포지션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에 보면 어때요? 최근에 보면 좋았죠. 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달 지금 9월이니까 8월, 9월달에 보면 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8월, 9월달에는 주식시장은 좋았죠. 주식시장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8월, 9월달에 이제 수익이 난 거에 10분의 2 정도는 자, 금을 다시 매집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좋다. 같이 좋을 때는 매집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 포지션에 놓여 있을 때 항상 이건 자금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금과 주식은 항상 반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 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금이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고 자, 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금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이 포지션을 이해하는 게 저는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요렇게 운영을 하는 게. 다만 장기적으로 상승률의 가장 큰 비중은 어때요? 전 세계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상승이 20년 텀으로 보면 가장 큰 건 주식이에요. 그럼 주식 비중이 무조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절대 다수를 챙겨가지고 금을 사면 안 돼요. 수익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 요 정도 통계치를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산이 나온 게 아니고 상승률을 보면 장기적인 상승률에 금은 이제 주식을 따라가는데 이걸 이제 10년, 20년 터울을 보면 한 10분의 1이나 따라갈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을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다만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고 뭐하고 했을 때는 금을 살짝 줄여갖고 주식을 사주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그 변동성을 사는 거니까. 하락 변동성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도 계속 매집을 해가는 그런 포지션들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이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한 5년 빠져. 주식시장이 한 5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만들면서 버블을 크게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5년 동안 자, 수익을 조금씩 덜어서 금을 매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집 포지션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리스크가 왔을 때 방어수단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버블을 쌓아가면 버블을 쌓아갈수록 어때요? 자, 그 버블 정도에 맞춰서 현금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금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산 관리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개념을 잡았을 때 금이라든가 화폐는 대체 수단인 거예요. 항상 자산에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비중은 주식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2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을 우리가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20년 이상 한다는 가정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든지 보통 보면 사이클로 해서 보면 10년에서 자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하는 구간이 10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6년에 한 번 나와요. 6년에 마이너스 25% 이상 지수가 폭락하는 구간이 한 번 나오고, 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구간이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이럴 때마다 굉장히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 이 운용 효율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를 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부 무슨 얘기를 해요? 항상 어떤 자산이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버블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금이라는 가치가 얼마다 라고 환상을 하기는 우린 굉장히 어려워요. 왜? 화폐 가치 하락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집하는 포지션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그건 뭐예요?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6월달부터 뭐 한 9월달까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주식시장에 묻혀서 좀 조용한데, 주식시장에 또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또 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포지션이 언제 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는, 자, 이게 음봉, 파란색이 찍혀있는 거는 이제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이 좋아서 주식 시장에 수익이 나는데 금이 빠지면 사는 거예요. 주식 수익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를 꾸준히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월달에 이제 금을 팔아서 주식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주식 시장에 8월달부터 또 언제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한 11월, 뭐 12월까지 반등이, 2월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 시장에 반등이 나온 동안 금이 빠지는 기간이 3개월이 나왔죠. 이 기간은 또 매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요걸. 그 다음에 또 3월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3월달에 폭락이 나서 주식 시장에 폭락이 나왔으니까 금 가격은 어때요? 올라갔죠. 그러면 금을 팔아서, 금을 일부 예를 들어 30%든 20%는 팔아서 주식을 더 사주는 거예요. 그럼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월달 폭락 이후에 4월부터 6월, 7월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사도 안 되고, 금을 팔아서 주식을 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반대되는 자산이 또 뭐가 있냐? 채권이 있죠. 자,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요. 주식시장보단 작은데 채권도 50% 30%씩 폭락합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채권은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채권은 뭐 사면 돼요? 자, 미국, 유럽, 중국. 자,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니까 제치고. 그러면 지금 보면 달러가 어때요? 미국 증시가 어때요? 가장 뜨겁죠. 그리고 어때? 최근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약한 흐름이 이제 슬슬 진행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버블이 좀 꺼지는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은 요인들이 지금 최근에 보이죠. 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해주는 게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어때요? 중국의 소비여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사주는 순간 기축통화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유럽은 그럼 어때요? 자, 이 중간에서 만약에 유럽이 지금 브렉시트로 영국이 찢어져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됐는데, 잘 합심을 해서 만약에 잘 뭉쳤다 그러면 중국보다 파워가, 소비여력이 더 클 수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면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자, 유로화랑 지금 최근에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화가 올라가고, 위안화는 아직 그 정도 위치에는 놓여있지 못해요. 왜냐면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패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중국 화폐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글로벌에 있는 돈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 그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고, 미국,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자, 채권을 사놓으면 유럽 채권이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세금이에요. 이제 국채를 사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직접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 세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세금이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이거는 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채권 펀드 중에 뭐 유럽 펀드, 최근에 보면 브라질 같은 데가 신흥국인데 굉장히 고금리를 주죠. 이제 뭐 7%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죠, 브라질이. 그렇다 보니까 폭락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채권도 금리를 많이 주고 뭐하고 하지만 브라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는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질 채권은 지금 비과세죠. 그러니까 성장 구간은 뭐예요? 금리가 많이 주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한 6% 되고 지금 브라질도 한 7% 되죠. 자,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채권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많이 약세이지 않은 데가 어딜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이제 브라질 채권이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브라질은 자, 원자재를 전 세계는 원자재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러시아와 브라질이. 그렇다 보면 자, 앞으로 지금처럼 물가가 슬슬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지금처럼 유동성을 크게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무조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이 급격해지면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포지션이 취해지는 게 원자재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야, 브라질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프랑스 같은 데서 지금 최근 보면 연금개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독일이고 프랑스고 뭐 등등등해서 유럽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개혁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이제 그동안 한 10년 이상은 포퓰리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은. 그걸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왜 이대로 가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채권 중에서는 유럽, 중국, 브라질이 탑핑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스탠스가 어때요? 야, 금리가 앞으로 2년이고 5년이고 못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이게 회복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빗나갑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돌아선다거나 그런 포지션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서가 시간이 빨라질 수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도 자, 물가를 2%까지는 용인하겠다. 그래도 금리 안 올릴 거야. 근데 이게 금리가 만약에 물가가 2.5%, 3%까지 올라가는데 금리를 지금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무조건 버블이 생겨요. 버블이 과거 닷컴 버블이라든가 1980년대, 92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버블들이 다시 생기겠죠. 그럼 그런 버블들은 어때요?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후유증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자, 부동산도 폭등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지금은 채권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 아니냐. 이제 자산을 예를 들어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금에서 수익 나는 게 좀 있고 뭐 하면 채권들을 조금씩 모아갈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채권도 이제 ET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찾아보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 펀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근데 이제 채권만 100% 가지고 있는 펀드들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부분에 이제 포지션들을 취하는 게 좋고 굉장히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가장 쉬운 비율이 주식과 금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빼놓고 주식과 금만 본다 그러면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현금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금이 지금 어때요? 최근에 주식시장은 2달 동안 오르고 이제 한 6월달까지 3, 4, 5, 6, 7월달까지 금하고 주식시장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때요? 자, 현금만 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금이 조금 먼저 빠지는 흐름이 보이니까 금 쪽으로 다시 자산을 천천히 채워가는 포지션을 취해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이제 자산 변동성이 자산이 이제 상승하고 내려가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 포지션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이제 2017년, 18년도 뭐 요때 금에 대해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막 얘기하고 영상으로도 올리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산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갈 때부터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럼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먹을 게 별로 없는 포지션인 거예요. 다만 이제 매집은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동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곡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금이라는 자산이든 주식이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장기 포지션은 어때요? 상승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렇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집 포지션은 어때요? 자, 요럴 때 이제 매집을 해가는 게 어때요? 이럴 때 매집을 해서 여기서 좀 줄이고, 자, 이럴 때 매집을 해서, 자, 요럴 때 좀 줄이고, 이런 포지션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끝단하고 끝단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 꼭지하고 요 네모천은 여기하고 요 바닥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지는 동안에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가 상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는 구간들 오면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려면 금과 주식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 투자만 한다 그래서 금만 바라봐가지고는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개인 자금들이 금에서 돈이 이제 몰린 구간이 어딜까요? 최근에 이제 5월, 6월, 7월, 8월 그 구간이 이제 개인 자금이 밀렸던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손실이 10%니 손실이 20%니 죽는다 소리 나오겠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건 전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전부 같이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버블 징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하고 주식하고 같이 올라가는 포지션은 주식이든 금이든 둘 중에 하나는 버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버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예요. 실적이라는 게 다 까지고 무슨 뭐 기업이랑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고 금 같은 부분은 이제 금리 수준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미래 방향성을 1년, 2년, 3년 후에 확인을 해봐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항상 분산해서 분할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가는 게 유리한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이제 대중은 항상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는 어때요? 중국이고 미국이고 둘 다 좋은 포지션이었어요. 왜? 글로벌리 다 같이 폭락이 나온 구간들이니까. 자, 디커플링이 발생할 때는 어때요? 디커플링이 발생할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좋은 거예요. 왜? 그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자산이 싼 거니까. 그 포지션은 그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자, 2008년도부터 중국하고 미국이 어때요? 둘 다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가장 먼저 올라간 건 중국이 가장 먼저 올라갔죠. 그럼 이때 이제 중국 비중을 살짝 줄여서 자, 미국 비중을 조금 더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때요? 중국은 계속 소외되고 미국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이 소외됐으니까 자, 미국을 좀 줄여서 자, 중국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13년도 이때 유럽 리스크가 있었죠. 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유럽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다음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라는 것들이 포지션이 잡히니까 어때요? 중국 증시가 폭발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때도 이제 2015년도에 뭐 버블이 키운 거죠. 2015년 브렉시트 전에. 이때가 왜 이렇게 또 약세였냐면 2011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합니다. 어떤 제재? 환율 조작국 지정. 자, 우리나라도 이거 맞았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싸우면 게임이 안 돼. 라고 이제 돈이 생각해서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아. 그럼 어때요? 좋은 쪽으로 돈은 들어간다고. 근데 이걸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자산을 팔아서 중국을 사놨으면 어때요? 2014년도에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 조작국 지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때 어때요? 폭발했으니까. 자, 이걸 줄여서 또 미국을 좀 사놉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리밸런스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글로벌 리스크가 또 다시 왔어요. 뭐? 브렉시트. 영국에서 유럽연합에서 빠진대. 이게 이제 지금 빠졌죠. 이때 당시 리스크 있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브렉시트를 했나 지금 브렉시트를 하나. 결국은 브렉시트 하고 나갔잖아요. 영국이. 그런데 어때요? 이 리스크는 이미 한참 전에 반영하고 그 이후는 리스크 반영이 안 돼요.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 할아버지가 와도 그 이상의 리스크 요인을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산 시장은 이미
공부가 돼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둘 다 죽게 생기면 둘 다 중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라는 게 생기니까 어때요? 미국, 중국 계속 말로는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어때요?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왜? 자국에도 영향이 있는데 경제가 그동안은 미국이 좋으니까 중국을 때릴 수가 있었는데 자, 미국도 힘들어지니까 이제 중국을 때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화웨이라든가 뭐 최근에 보면 SMIC인가 뭐 아무튼 그 파운드리 업체 중국에 있는 대만이랑 뭐 이제 삐그덕 거리니까 대만의 이제 뭐 TSMC 같은 회사를 이제 중국에서도 뭐 키우겠다 하면서 뭐 이제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뭐 S 어쩌고저쩌고인데 아무튼 그 회사를 이제 또 접해기 시작하죠. 화웨이 다음 타겟으로. 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은 까는데 중국 전체는 못 간단 말이에요. 왜? 같이 경제가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런 다음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리스크가 왔을 때는 어때? 급등했으니까 폭락이 오는 거죠.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게 어때요? 다시 상승에 들어왔을 때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중국 증시는 어때요? 하락이 크게 맞았는데 왜 하락이 크게 맞으면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락에 대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이 약하면 하락해도 결국 올라가는구나. 하락이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인식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강할 때 미국 증시가 강하다고 미국을 사야 돼? 아니에요. 이거 다 계속 줄여가지고 중국 증시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약한 데를. 그랬으면 어때요? 최근에 보면 어때요? 코로나 때.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때. 중국은 뭐 빠진 것도 없어요. 미국은 어때요? 폭락 맞았죠. 한국도 폭락 맞고 미국도 폭락 맞고 했는데 중국은 왜 빠진 게 없을까요? 중국은 코로나 회복이 가장 빠르잖아요, 지금.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을 때. 왜 그래요? 자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디가 제일 세요, 글로벌이? 중국이 제일 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정도?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미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 이머징이 더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가능성들이 이제 2년, 3년 지난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미리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여졌던 거란 말이에요. 대중의 관심이 몰리는 구간에 팔아서 대중의 관심이 없는 걸 사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몰릴 때 중국 증시 같은 것도 2015년도 전에 팔아서 대중의 관심이 없는 걸 사는 거라고요. 자산은 이게 핵심이에요. 대중의 관심이 있는 데를 따라다니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포지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만 비교해도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리 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 다변화해가지고 쫙 펴놓고 보면 이런 포지션들이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펀드를 운영한다 그러면 안 좋은 펀드들을 골고루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중국이 안 좋다 그러면 중국 사고, 야 러시아도 뭐 미국이랑 해서 별로 안 좋아서 러시아 사고, 뭐 브라질 안 좋대 브라질 사고, 유럽 막 그리스 이거 망할 뻔하다는 그리스 사고, 뭐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춰놓고, 그다가 이제 그쪽이 이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이제 미국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거 조금씩 덜어서 이제 미국 좀 사고, 그렇게 약한 자산으로 자꾸 자산을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대중의 관심이 없는 쪽으로. 주식 섹터라든가 종목을 보고 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이 지금 화랑이고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몰려있으면 그 산업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배분을 이동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더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간도 어때요? 중국이 소외되고 미국이 강했던 기간이 2012년, 13년, 14년. 자, 3년이었어요, 3년. 3년 동안 분할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등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옮겨갔던 포지션들이 이제 부각받을 때, 자, 이거 줄여서, 자, 이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엄청나게 좋겠잖아요. 자산을 관리하는 효율이,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 있죠. 이게 주식이라든가 어떤 특정 종목이라든가 섹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경제라는 건 성장을 한다. 어떤 한 국가만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산업이라는 건. 그 국가만 계속 좋으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국가에 뭐라 그래 반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만 패면 유럽이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중국도 패고 트럼프가 유럽도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때요? 중국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스탠스가. 유럽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우방이었는데 이제 뭐 미국 편은 이제 영국이랑 뭐 몇 개밖에 안 남았어. 영국 같은 데도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트럼프가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국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스탠스로 잡아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동맹이고 뭐고 다 접해던 트럼프는 잘못됐다. 그래서 바이든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은 계속 패겠다. 근데 중국 빼고는 다 우리는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이 있단 말이에요. 미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처럼 만약에 뭐 여기저기 다 때리고 다니면 이제 미국이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이. 그래서 연합체제를 이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협력 체계를 미국 빼고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바이든이 이제 뭐 되고 뭐고 하면 우호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뭐고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서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두들겨 맞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때는 현금을 늘려주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금이나 뭐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자, 주식에서 나는 수익의 일정 부분들을 덜어서 금이라는 자산을 계속 이동을 해주게 되면 장기적인 효율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2017년도에도 보면 어때요? 자, 주식시장이 2017년도에도 굉장히 강했는데 금은 어때요? 박박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산을 조금씩 줄여갖고 이렇게 사놨으면 어떻게 돼요? 자, 2018년도에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2018년 10월에 자, 폭락이 뭐하고 했을 때 금 가격은 별로 뭐 빠진 폭이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빠질 폭이 크기 때문에 주식 자산에서 조금만 이동을 해줬어도 그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2019년도 8월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 3월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이 자, 10분의 2 정도씩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의 10분의 10분의 2 정도씩 사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주식이 9가 되고 주식이 9에서 8이 되고 금은 자산 비중이 1, 2가 되는 거잖아요. 금과 주식 비중은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자산 비중이 주식이 이제 80%, 90%, 금이 10%, 20%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 자산 비중이 요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 하락으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좀 더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이라는 자산을 이용을 하는 거지 결국은 주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훨씬 높으니까. 다만 변동성이 발생하는 시점, 하락 변동성이 발생하는 시점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만들어졌을 때 금이란 자산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을 사모았던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과 같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현금과 같은 포지션이지만 현금은 변동이 없고 계속 하락하는데 금이라는 자산은 오히려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금의 비중은 9대1에서 8대2 정도가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냐.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은 8대2, 공격적인 사람은 9대1 정도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무언가 지금처럼 왜곡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포지션에 현금을 만들어가는 포지션들이 유리한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